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시청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작품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제 반딧불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버닝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제 원작 소설인 헛간을 태우다 보시고 시청자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책 보면서 새롭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합니다. 단편소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반딧불이라는 책이고 첫 번째 있는 소설이죠. 상실의 시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제 빵 터뜨렸던 상실의 시대의 프리퀄, 이게 상실의 시대로 이제 자라났다 생각할 수도 있는 소설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이제 남자아이가 있는데 문학부 학생이에요. 이 남자아이가 원래 이제 고향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셋이 뭔가 이제 좀 애매한 이런 관계였어요. 주인공의 친구가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 자살한 친구가 3명의 어떻게 보면 연결 지점이었거든요. 주인공과 그 여자친구는 사실 그 자살한 친구가 없으면 약간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근데 어색한 관계가 됐고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그런 약간 좀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주인공도 상실감을 느꼈을 거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느끼는 상실감은 물론 다르겠지만은 좀 불안하고 첫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간 첫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다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불안한 감정을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제가 이 소설을 썼으면은 불안한 감정이 뭐지? 하고 질벽에 파고들어가지고 이 감정은 어디서 왔고 어떤 것이며 막 파고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키의 스타일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감정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게 해준다. 그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게 해준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나는 말했다. 잘 표현을 못하겠어. 그녀는 말했다. 요즘 계속 그래. 정말 잘 말을 못하겠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엉뚱한 말만 떠올라. 엉뚱하거나 완전히 반대거나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혼란스러워져서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려. 마치 내 몸이 2개로 나뉘어서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한가운데 아주 큰 전봇대가 있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술래잡기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말은 언제나 또 하나의 내가 갖고 있고 나는 절대로 쫓아가질 못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2 손을 놓고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거 알겠어? 누구에게나 많건 적건 그런 느낌은 있어.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생이 될 때 느끼는 어떤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청소년들, 20대 초중반이신 분들한테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매우 잘 표현을 했다. 저는 뭐 이 반딧불이라는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좋게 또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와는 또 많이 느낌이 달라서 더 좋았고 호밀밭의 파수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좋아했던 소설이 호밀밭의 파수꾼이고 자기가 너무 이제 좋아해서 많이 읽기도 했지만 직접 이제 자기가 직접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전문 번역가분이 번역물이 일본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자기가 그냥 한 번 더 했대요. 여담이지만은 엄청난 이제 오역이 많다는 그 욕을 많이 먹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여담인데 그 노르웨이 숲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이 말이 그 노래 제목인가 봐요. 그 비틀즈의 노래 제목인데 그것을 따라서 이제 제목을 지었죠. 근데 그것을 일본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노르웨이 가구, 노르웨이 스타일의 가구, 그러니까 우드가 이제 그냥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가구라는 뜻인데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숲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숲 자체도 좀 오역에서 비롯된 그런 제목이다. 약간 좀 노르웨이 숲 하면 약간 좀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 노르웨이 숲이라는 소설이 한국에 딱 됐을 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그걸 제목을 바꿔서 상실의 시대로 바꾸니까 그 빵 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헛간을 태우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영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유아인님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또 등장을 해요. 이 남자는 소설가인데 그 친구 결혼식 이제 피로연에 갔다가 어떤 21살 정도 20살 정도 된 여자를 만나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잉여입니다. 잉여. 그냥 놀고 먹는 그냥 백수. 뭐 직업이 있긴 한데 프리랜서로 뭐 이렇게 모델 일을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좀 잉여입니다. 진짜.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지내는 이런 사이예요. 사이가 애매하죠. 얼마 지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부가프
아프리카를 갔다 오게 돼요. 근데 갔다 오는데 남자친구가 생깁니다. 이제 일본인이고 20대 후반에 아주 좀 부자고 약간 좀 핸섬한 스타일의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커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한적한 이제 교회에 있는 집으로 놀러 오게 돼요. 이렇게 먹을 것을 잔뜩 싸들고.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대마초도 피고 약간 좀 흔치가 않죠. 이 수수께끼의 이 여자분은 취해서 먼저 이제 자러 가고 주인공 남자랑 이제 그 의문의 남자랑 이렇게 둘이 남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마초 피우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헛간을 태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기서 그 주인공 되게 사이코패스로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What way would that be? I seen he was from Dallas.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Where I'm from? 그 어떤 편의점에 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물건 사는데 이상한 거 막 물어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진짜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좀 오싹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헛간을 태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요? 이렇게 헛간을 태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뿌리고 성냥을 던진 다음에 멀리 가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지켜본다. 자기는 그것을 뭐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약간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키가 여기 뒤에 띠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때때로 엄청나게 섬뜩한 소설을 써보고 싶어진다. 이 분위기 자체, 전 두 번째 이 소설을 읽는데, 두 번 읽으면은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 장치들을, 좀 더 섬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요. 이 사람이 약간 좀 수수께끼 같은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경도 쓰이고 관심도 가고, 그래서 자기네 집 주변에 교회지니까 태울만한 헛간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버려지다시피 한 거를 몇 개를 추려요.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장거리 이제 달리기를 하는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순찰을 해도 헛간이 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의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헛간은 태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태웠다는 거예요. 그 날 지나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 좀 반전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부분입니다. 두 번 읽을 맛이 더 있는 그런 책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인 같은 거를 다시 발견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읽으면서도 약간 좀 오싹했어요. 여름에 읽으면 되게 약간 좋은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이국적인 풍경이잖아요. 뭐 헛간이라는 개념도 동양에서의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대마초 피는 장면도 보면은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이고, 갑자기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꺼내 이제 음식들도 보면은 뭐 로스트 비프, 무슨 뭐 어떤 뭐 치즈, 뭐 샐러드 막 다 이런 거예요. 서양의 음식들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떠오르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그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레전드 단편소설, 중편소설이니까 기회가 되신 분 꼭 보시고, 제가 이제 리뷰했거든요, 대성당은. 근데 거기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부가 장님을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님과 같이 마리아나 피우면서 그 초대한 그 부인은 미리 올라가서 자고, 남은 이제 뻘쭘한 관계에 있는 남자와 장님이 둘이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반딧불이에서도 나온 세 명의 약간 좀 어색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인물이 빠지고 어색한 두 명만 남았을 때 나눠지는 이야기 구조가 이 소설도 그렇고 대성당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네요. 장님이니까 한 번도 TV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성당이 어떻게 뭐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손을, 장님과 그 주인공이 손을 잡고 막 연필로 이렇게 같이 그리거든요. 동작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러니까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장면도 물론 그런 느낌을 주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 밝혔어요. 제 기억으로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뭐 이 책인가? 하여튼 어떤 에세이집에서 레이먼드 카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 한 권의 책으로 또 두 권의 책이 또 연결이 되네요. 호밀밭의 파수꾼과 이제 레이먼드 카버의 이제 대성당.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또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유시민의 논술 특강. 제가 예전에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리뷰를 했었어요. 그 확장형 버전입니다. 확장팩이죠. 뭐 에세이를 뭐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 뭐 통틀어서 다 이제 글쓰기 특강에 이제 묶여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논술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제 논술이라는 건 사실 진짜 굉장히 논리적이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이제 머리를 쓰면서 읽지만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 딸이 대입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직업으로서 어떻게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더니 대학생이 쓰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딸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겠구나. 그래서 학부모인 당원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 이제 강연 같은 거를 글쓰기 강연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좋다. 이것을 일반인한테 좀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커졌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의 형태로 이제 담게 된 거죠.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읽었고요. 논리적이라서 빡빡하지만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는 중간중간에 이제 경험담, 에피소드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봐도 이 대입 논술 시험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이 시험이 원래 어려운 거니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부분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진심이 잘 느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책을 많이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다시 읽는 책입니다. 요거 이기적 유전자. 아, 정말 너무너무 제 머릿속을 뒤흔든 오늘 리뷰한 내용 여기까지고, 책 읽으시다가 아, 이건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싶으신 거는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